2월 2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사의를 밝힌 뒤 나흘간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아왔습니다. 신 수석은 오늘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면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미 여러 번 사직을 만료했던 만큼 신현수 사퇴 파동은 여기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동안 온갖 억측과 잡음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난 만큼 정치적 부담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신 반장, 신 수석이 사의를 표하게 된 것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뒤 발제해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네, 월서원전 등 주요 수사팀 간부들이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민정수석 사퇴 논란이 인사 규모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박 반장,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백신을 처음 맞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부 야권에서 대통령이 백신 접종 1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정치 공방이 가열되자 청와대 측은 백신에 국민적 불신이 생기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야 정치인들 간의 설전도 아주 뜨거웠죠.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 많은데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신 반장은 이미 밖에 나갔지만 또 저희가 새 얼굴을 소개하고 가야죠. 류정아 반장이 결국 휴가를 떠났고 이제 류 반장 대신에 일주일 동안 보도국의 유한울 기자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됐는데 전에 잠깐 왔던 적은 있어요. 근데 상당히 오랜만이고, 그렇죠? 네, 전에 한번 맞습니다. 와봤었죠? 저 재작년에 왔다 재작년에 왔습니다. 왔었죠? 네. 그 간단한 소감만 듣고 갑시다. 조 반장, 듣고 가야죠. 그럼요. 네. 길게 준비했죠? 그냥 짧고 굵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길게 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네. 이번 주에 여당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던데 이런 주에 와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도 류 반장 대신해서 쉽고 재미있게 네.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성은 다른 거죠? 류정아 반장은 류자 쓰는데. 저도 다르죠? 원래 류 쓰는데요. 그래요? 네, 저는 두음 법칙을 따라서. 알았습니다. 자, 좋아요. 바로 이제 일단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한 뒤에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 반장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 또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태죠.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요 사건 수사팀 인사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3실장이 가까이에 배석을 했고요.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소통석 등 수석진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자, 회의에 앞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에도 유독 어느 한 자리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저 자리가 차는지 마는지가 오늘 청와대의 가장 핫한 뉴스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 신현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한 뒤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민정수석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는 숙고 후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잡았고 신 수석은 오늘 출근 후에 최종적으로 거취 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이 다 가도록 신 수석이 출근은 했는지 마음 정리는 했는지 청와대에서 가타부타 설명이 없었는데요. 자, 언론에서는 신 수석이 사의를 붙였다, 박범계 장관을 평생 안 본다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 수석이 물러날 것 같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렸습니다. 또 신 수석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졌죠.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행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 하는 겁니다. 예, 자기 정치하려면 못 하는 거지요.
예,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현 정권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면 쫓아내버리거나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제 신수석 후임 인사 취재를 해야 하는 건가 싶던 그때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자, 정수석 늦어서 죄송하다, 빨리 뛰어왔다라며 숨을 고르더니 기자들이 기다리던 이름 석자 드디어 꺼냈습니다.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거취를 일임한다, 사표를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수많은 청와대 인사를 취재해봤지만 이런 애매한 표현은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죠?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취를 일임했다는 건 사의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라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반응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사의를 수차례 만료했던 만큼 신수석은 민정수석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모른 척 어색한 눈인사 건네면 그렇게 애썼겠죠. 네, 앞서 신현수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을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키는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했었죠. 자, 인사안이 신수석과 사전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다는 게 두 사람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에선 일선 검찰청의 차부장 검사, 즉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검찰 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대검 넘버2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참석했는데요.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 원인은 장관님과 총장님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의 대검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작심 발언이 나왔습니다. 신수석 사의 표명의 배경이 됐던 인사 패싱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 관계가 깨졌다라고 지적했죠. 자, 이어서 향후에 있을 중간 간부 인사만큼은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라면서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심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검찰 넘버2 조 차장의 발언은 사실상 대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건의 연속성을 근거로 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시켰으니 남은 인사에서도 같은 원칙을 지키라, 이런 요구인데요. 지난번 지검장 인사가 있었고요. 아마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가 끝난 모양인데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거냐는 것은 그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장관입니다. 신수석 사의 파문 속에 여권에서도 박 장관이 선을 넘었다, 사고 쳤다라는 우려가 나왔고 결국 박 장관은 향후 검찰 인사에서는 더욱 소통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야당은 박 장관이 신수석을 패싱하고 직보를 한 게 맞느냐, 대통령 제가 후에 발표한 거냐, 이 보고 과정을 공개하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죠. 인사안 장관님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했습니까? 인사의 구체적 내용은 보고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당하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족한 저를 자, 법무부 장관님 장관으로 임명한 직접 제청 안 하셨어요? 그럼 누가 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장관님의 답변은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한 대로라는 게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죄가 없이 발표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사항을 상당히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담당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담당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유임됐습니다. 또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이성현 중앙지검장과 이견을 보였던 변필건 형사 1부장,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담당 검사인 권상대 공공수사 2부장까지 모두 유임됐습니다. 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 이후에 대규모 인사를 또 한 차례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문 대통령에게 거취 일임, 사의 논란 일단락. 네, 아까 이제 신혜원 반장도 소개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이제 나온 신문들, 이제 보도까지 보면은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렸지만 어쨌든 신 수석은 복귀를 했고요. 또 대통령에게 이제 거취를 일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뒤에 좀 해보고요. 검찰 인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조금 전에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그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의 검사들은 대부분 유임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차장, 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늘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인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한 대로 월성원전 수사팀을 비롯해서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끈 부서장들이 그대로 직무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심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금 보셨지만 오늘 인사위에 출석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의 뭐 넘버 2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네네. 네, 핀셋 인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법무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위로 들어가는 장면인 네, 거죠? 들어갈 때 네. 오늘 오전의 장면이고요. 또 네. 이 협력 관계라는 표현도 한 두어 차례 반복을 했는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뭐 상하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건별로 보면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 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이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이 유임됐고요. 검은 유착 의혹을 수사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또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 3, 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도 유임됐습니다.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 못하게 내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현안 수사와 관련된 주요 보직자인 일선지검장에 대한 인사 전혀 수사 못하도록 그러한 인사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이제 보통 이제 빨리 끝나면 이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의견이 모아졌든지 아니면은 정말 의견을 모을 수가 없어서 뭐 결렬이 됐든지.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오늘 대부분의 이제 수사팀 간부들이 유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이 이제 일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조금 눈에 띄는 인사가 이제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관 부분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난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감찰연구관은 업무 성격상 수사권이 없는데요. 법무부는 겸임 발령으로 수사 권한도 부여해서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법무부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해서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 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TF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게 된 과정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신 수석이 복귀를 했고 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검찰의 의견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반영된 것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 수석이 사실상 사의를 접고 복귀를 한 건 지난 주말간 검찰 인사를 놓고 좀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거취를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정상 출근한 신 수석은 오전에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 참석을 했고요.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법사위 상황 다뤘는데 법사위가 이제 2번 연속 다 파행을 겪었잖아요. 특히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고 오늘 이제 법무부 업무보고가 법사위에서 진행이 됐는데 박범계 장관을 상대로 해서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대한 야권의 질문이 쏟아졌죠, 박 반장. 네, 야당 그 박 장관에게 신 수석과 인사협의를 한 것인지,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것인지, 또는 그 문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 발표를 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제 인사 발표는 2월 7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인사 대통령 제가 받고 발표하신 건가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석과 조율되지 않은 인사라는 거를 대통령이 제가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인사에 관한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 의견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해석에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건 의원님 생각입니다. 그 지난 주말에 신수석과 연락이나 만남 가지셨습니까?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그러면 답변을 어떤 게 가능하신 거예요? 네, 반대로 민주당은 이 신수석의 사의 논란에는 개혁에 좀 저항하는 검찰의 네.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김영민 의원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 수사를 통해서 개입한 검찰이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범계 장관 실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왜곡된 흐름을 만들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수사 현안이나 또는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하마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그러나 하마평이 아닌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핀셋처럼 보도된 것, 핀셋 보도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고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네,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는 거는 검찰이 인사 내용을 흘렸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네, 특정 인사들이 뭐 어디로 간다 이런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이제 그런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제 법무부 현안 보고는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이제 취소가 된 거죠. 법사위가 파행되는 바람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용구 법무차관 출석 문제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출석한 거죠. 네, 출석했습니다. 진안구 이용구 차관은 고열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질문을 피하기 위한 꾀병이다, 아니다. 이 공방 끝에 지난주 법사위는 파행했습니다. 오늘은 몸 상태가 좀 나아진 듯 했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법사위가 수년된 데 대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날 이용구 차관이 병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출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부기관은 왜 이렇습니까? 이용구 차관 잠깐 그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시 아침 상황에서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방역 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아예 사과할 그런 기회를 줬군요. 자, 법사위 관련해서는 혹시 추가로 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뭐 내일이라도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신현수 수석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돼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 회의 중이라도 신 반장이 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현수 문 대통령의 거취 1임, 검찰 수요 사건 수사팀 유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기재부와 논의를 마치고 다음 주 중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에 3월 말에는 지급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재보궐 관련 소식도 좀 다뤄보면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보가 있는데 관련 소식들을 유한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유 반장 사흘 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또 와요. 네. 네. 네, 흑역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단 집중 발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간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급은 3월 말입니다. 3월 말 지급을 위해선 앞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겠죠. 민주당은 이 추경 예산안 다음 주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선 기후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입니다.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과 정부가 합의한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다음 주 제출을 위해 잘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기재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핵심, 더 넓고 더 두텁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김태년 원내대표 이렇게 설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평등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충격이 더 크게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에서도 참석자들은 이러한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정청 간의 논의는 28일 추경안 합의, 이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당정청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일사천리로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더욱이 4월 보궐선거 직전에 지급하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야권에서는 거센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너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만에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20조를 넘어설 4차 재난지원금에 으쌰으쌰 위로금을 주겠다는 결정, 누구와 상의한 것입니까?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라 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곡간문이 활짝 열렸네요. 사실 이 곡간문을 얼마큼 열어야 하느냐 문제, 기재부도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이 이번 주 진행될 민주당과 정부의 추경안 협의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피해 업종이나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돈을 지난 3차 지원 때보다 적어도 2배, 더 나아가 3배까지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범위도 더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차 3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주 대통령님과 당대표 등 당 지도부 간에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쟁점은 사각지대를 차수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제 많이 되겠죠. 이번에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26일 당원 투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표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 대회를 열었습니다. 유정화 반장이 지난주 다음 주 여당 반장한테 맡기고 가겠다 이러고는 훌쩍 휴가를 떠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경선 대회 그리고 오늘 오전 있었던 두 후보 간 라디오 토론까지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벌써 언제였는지 까마득하기만 한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물론 가족, 친척들 모두 한자리에 모이긴 힘드셨을 텐데요. 적적한 달래려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 윷놀이 좀 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리운 연휴 이 느낌 다시 살려서 오늘은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의 윷놀이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서는 박영선 예비 후보, 뒤쫓는 우상호 경선 후보. 박 후보는 걸만 나와도 되는 반면 우 후보는 뭐가 나와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 후보가 먼저 우주의 기운을 모아 유출 던집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거기에 이제 8,000호의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 항상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서 그것이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왔던 선례에 비춘다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 정책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박 후보, 부드럽게 방어하면서도 우 후보에 대한 공격은 잊지 않습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여기를 딱 지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현재 교통량을 흡수하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특수 장치를 해서 이제 아파트를 올리려면 그 기초 공사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짓는 이 아파트의 평당 그 공사 가격을 뽑아 보셨는지 한번 이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결과 두 후보 각각 걸과 모를 내는 데는 실패했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상호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백도라도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꺼내든 건 수직 정원, 그리고 여기서 소환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21개 정도를 세우시겠다고도 했습니다. 랜드마크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세빛 둥둥섬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민주당다운 공약으로 출발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혁신하는 그 혁신의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방침과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러한 정책 목표가 다른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토론은 라디오 한 번과 TV 한 번, 총 2번인데요. 두 후보 과연 어떠한 기술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PNR이 지난 18일에서 19일 조사한 서울시장 후보 간 가상 1대1 대결 결과입니다. 박영선 예비 후보가 39.9%, 안철수 예비 후보가 41.9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 나경원 예비 후보와 붙었을 때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네요. 박영선,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조사에 앞서 지난 17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직 여야 모두 본선 진출자가 누구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선보다 더 흥미진진한 본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당 경선 막바지, 굳히기냐 뒤집기냐, 4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논의, 절충안 마련의 진통 예상. 네, 유한울 반장이 아주 다양한 곳에서 활약을 했네요. 본인은 자기 말로는 이제 흑역사라고 했지만 흑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조 반장. 예, 그죠? 월드컵 응원할 때, 월드컵 응원할 때. 글쎄요. 네, 월드컵 복장 입고 붉은 악마 복장 입고. 몇 년 차예요? 이를 꽉 깨물고 들어온대.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어제 이제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렸고 오늘 바로 이제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했는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앞서 청와대 말재에서도 언급했던 그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을 통해서입니다. 3월 중에 집행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저소득층인 1, 2분위 소득과 소상공인의 사업소득도 줄었음에도 이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꼽았습니다. 선례도 있는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제 뭐 청와대 또 여권의 드라이브에 대한 야권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아까 그 유 반장이 소개했던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응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왕이 등장하는 그 어제 오후 반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야권에서는 다른 반응이 또 나왔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먼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4월 보궐선거 직전에 지급이 된 것을 두고 매표행위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매표 인기 영합주의는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민이 낸 혈세는 방만하게 다 써버리고 국채 발행으로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지난주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이달 초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당정이 충돌했을 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했던 것을 꺼내들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갑작스럽게 전 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달 초만 해도 전 국민 지원이냐, 그러니까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 당정 간에 상당히 이제 좀 갈등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선별 지원 쪽으로,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주장했던 선별 지원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은 잡았는데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조 반장? 갈등의 불씨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어요. 예, 바로 4차 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를 얼마로 잡느냐 이 문제인데요. 추경 규모. 예. 그 네. 3차 때 피해 업종에 직접 지원한 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적어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대상 기준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이 가게 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당에서 강합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20조 원 넘게 이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이미 저번 주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피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위로금 정도 수준인 거예요. 월세 한 번 내면 끝나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좀 어렵다. 네, 여기에 반해 기재부는 추경 규모를 12조 원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추경이 4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특별 지시했던 일자리 예산에 또 백신 예산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민주당의 기류입니다. 네. 물어볼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저번 주라는 말이 우리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 아니 사투리 아닌가 저번 주가?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나 몰라. 나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누가 좀 찾아봐요. 네. 자, 그렇고요. 그 여당이 제시한 시간표에 맞추려면은 적어도 이제 추경안 윤곽이 24일에서 25일쯤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 반장이 계속해서 좀 챙겨주고요. 서울시장 후보 경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박 반장.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박영선, 우상호 예비 후보 간에 정말 남매 모드였잖아요. 아주 훈훈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두 사람 간의 설전이 아주 가열된 상태죠. 네, 그 여당 상황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야당 반장 박 반장입니다. 그런 사족은 필요 없잖아요. 네, 저 줄줄이 빼고 있기 때문에 늘 네. 항상 관심을 갖고 여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6일 당원 투표가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일 텐데요. 국장 그 지난주 금요일에 어제 그 경선 꼭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했죠. 유 반장부 부담 없이 휴가 가라고 하면서 제가 그 국장 보셨나요? 조금 봤어요. 다는 안 보고 군데군데 봤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주말에 카톡을 하면서 박 반장이 대신 잘 챙겨봐라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네. 아유 그때 거짓말하고 그래요. 아무튼 네. 열심히 챙겨봤습니다 저는. 네, 네. 그 국장도 이제 조금이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경선에서 뒤따라간 우상 후보가 집중 공세를 펼치면 박영선 후보가 방하면서 우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후보 모두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선 첫 순서로 우선 26, 27일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이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신 반장 후보들이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토론을 했잖아요. 그거 마치고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저번 주가 국장 말씀하신 대로
방언, 그러니까 방언 맞죠? 사투리더라고요. 네. 강원과 충청 지역 사투리라고 하는데. 고양이 2개 중에 하나예요? 아닙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네. 북장이 종종 이제 잘난 척 하실 때. 잘난 척이 아니라 지적을 여러 하시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방송 다음부터는 심의도 지난주로.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네, 표준어인 지난주. 걸로 정리를 하고 네. 여당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면 예. 네, 우상호 후보가 곧바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금천구에 있는 강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또 한국노총 서울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잠시 뒤에 2분 뒤네요. 7시부터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주 4일째 관련 정책 토론을 열 예정입니다. 네. 자, 그 토론 중에 이제 나왔던 얘기는요. 유반장이 이따 좀 이제 보고 내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유반장이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소개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서울, 부산 민심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가 오늘 추가로 나온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리얼미터에서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과 부산 모두 국민의힘은 소폭 오르고 민주당은 소폭 내려간 결과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의 움직임,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지금 이제 민심도 이제 출렁이고 있고요. 오늘 여권 재보궐 위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야권 소식은 이따 박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제목 잡겠습니다. 여당 경선 막바지 굳히기냐 뒤집기냐 4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논의 절충안 마련의 진통 예상으로 잡겠습니다. 좀 기네요. 자,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죠. 대한의사협회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협력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의 오늘 입장까지 포함해서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죠.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도덕적인가 싶은데 글쎄요. 최근 5년 동안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였습니다. 마취한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던 의사들 지금 이 시각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들은 5년 동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의학 분업을 하면서 일종의 국회가 정부가 의사 단체를 달래기 차원에서 이 의사 면허를 사실상 그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사들을 죽이기 위한 악법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의사 파업 사태에 대한 보복 입법이란 주장입니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면서 과잉 입법이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의협이 가진 전가의 보도죠. 또다시 총파업 카드까지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볼모로 삼아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마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진료 업무도 못하게 되는데 무슨 코로나19 어떤 진료 지원이나 백신 접종 업무 지원도 그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장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죠.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면서도 의료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의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먼저 보복 입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은 작년 6월 달과 7월 달에 이미 나온 법입니다. 소위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8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걸 미리 예상해서 미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내겠습니까? 교통사고만 나도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주장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한 해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가 나지만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5% 미만이란 겁니다. 징역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때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범죄로 보는 거거든요. 특히 사망 이상, 또 음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한 판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망사고나 또 그 피해자가 장애 평생 불구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경범죄로 본다. 이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왜 유독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역시 의료법에 적용을 받게 되죠.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합니다. 의사들만 반발하는 이유, 의협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사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군과 다르다. 이미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왜 의사와 다르게 변호사는 이렇게 광범위한 법에 대해서 어겼을 때 자격을 박탈당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9년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가 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것은 합헌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청와대 청원을 독려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의사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자격을 박탈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직 잘 모르고 있나 싶은데 국회의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배지가 떨어집니다. 이번에 의사들에게 적용하려는 규정처럼 말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복지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지도부의 생각이 많이 다른 듯합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가 오랜 기간 수기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이낙연 대표. 의사들에게 특별한 윤리의식을 강조한 거란 김종인 비대위원장. 분명 여야 합의로 복지를 통과했는데 이제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생각을 미처 읽지 못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방역과 예방접종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의협. 의사 집단이 정말 특수하긴 특수한가 봅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한마디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논문을 써 물의를 일으켰죠. 일본사를 전공한 5명의 교수들이 지난 2주 동안 논문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활동하는 국가와 인종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학문적 부정행위로 논문 철회가 필요한 사건. 검증 보고서의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논문을 입증할 증거였습니다. 증거 자체가 없고 확보한 자료도 선택적으로 인용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 할머니에 대한 대기술한 게 대표적입니다. 문 할머니가 매춘으로 번 팁을 저축해 행복하고 쇼핑도 가서 즐거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거가 된 자료, 국내 유령 블로그의 글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가 한 이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논문을 구글링으로 쓴 걸까요? 하버드대 교수하기 참 쉽습니다. 하버드대 측이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논문 철회를 거부했었죠. 논문 검증에 참여했던 코네티컷대 알렉시스 더든 역사학과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학문적 자유에 학문적 거짓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간또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도 억지 논문을 썼죠. 일본인 자경단이 조선인이 저지른 범죄 사실 때문에 학살에 나섰다고 말입니다. 이 논문,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발간하는 핸드북에 실릴 예정이었는데요. 결국 수정이 결정됐습니다. 핸드북의 공동 편집장이 매우 유감스러운 실수라며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한 겁니다. 여기엔 재미 역사학자의 공이 컸습니다. 이스턴 일리노이 주립대 이진희 사학과 교수가 직접 편집장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인 학살 정당화는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이스라엘 출신 편집장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해외 교수들까지 나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고 있는 지금 들에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고 나선 듯한 국내 대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조셉 이 부교수와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조 필립스 부교수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디플로맷에 위안부와 학문의 자유라는 제목의 영문글을 공동 기고했는데요. 일본과의 사적인 연관성을 이유로 램지어의 학문적 진실성을 공격하는 건 비생산적이라며 외국인 혐오증처럼 들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교수는 기고문 끝에 우리 목적은 램지어 교수의 글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지만 과거 수업 시간에 했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고 일본 정부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위안부 연구 한국학자들은 민족주의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한양대 정외과 학생회와 동문회는 이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요. 사실 국내 학계에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썼죠. 서울대 이영훈 전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자발성이 있었고 충분하게 많은 그 보상을 받았다. 뭐 일본의 고뇌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월급을 치렀다는 식의 그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많은 또 학술 조서 나오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 수년 전부터 이런 우파적인 그런 활동, 지적 활동 같은 것이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제가 남긴 잔재들,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은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정부 여당 의혹 충돌. 네, 그 램지어 교수 관련 논문 이제 정밀하게 그걸 검증한 이제 교수들이 정말로 이제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 논란이 이제 국내로도 이제 좀 이어졌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수업 중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거는 한양대인 거죠? 한양대 케이스. 예. 네. 자, 의사 면허 취소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살인이나 성범죄자 같은 중범죄자를 우리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중범죄자들을 감싸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의사 자격 문제는 의사협회 자율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람들 의사 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그 사람 면허를 지켜주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특히 우리한테 여러 선진국들처럼 자율 징계권을 주게 되면 더 엄격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겁니다. 평생 의사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의 징계를 협회에 맡겨달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
신반장,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는 의사면허 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여론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 쪽 자율적인 징계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또 면허 관리를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직종에도 해당이 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의료법 개정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로도 옮겨붙은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페이스북에 매일 해가 뜨면 시작하는 발언이 정부 비판밖에 없는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에게 묻고 싶다면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최대집 회장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상식 있는 다수 의사들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말하라 이렇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과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공격한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안철수 예비후보 쪽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답변을 내놓은 게 그래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서 시작된 배국의 학폭 논란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스포츠계, 연예계 등등으로 번지고 있는데 오늘도 관련 논란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프로야구에서도 학폭 미투가 제기가 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 2명은 현재 수도권의 프로구단 소속인데요. 이 가운데 1명은 국가대표로도 선발된 스타 선수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고등학교 1년 후배라고 하는데요. 전지훈련을 가서 매일 머리를 박았고 방망이로 맞았다. 마사지를 몇 시간 동안 시켰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해당 구단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구단에서 전방위적인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실을 계속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화 구단 선수도 학폭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구단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A씨, 하나이글스 소속 선수 A씨에게 학폭을 당했다라는 그 폭로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피해자는 광주 서림초등학교에서 전학을 오게 된 이후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가해자 가운데 1명으로 A씨를 지목했습니다. 한화구단은 즉각 사실 확인에 들어갔는데요. 당사자 간의 기억이 명확히 다르고 학폭이 개최된 기록이 없다면서 구단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측은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분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언을 듣지 못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여전히 내가 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단이 자세한 조사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신반장, 연예계에서도 학폭 주장, 논란이 지금 상당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걸그룹 아이들의 멤버 수진 씨와 자신의 동생이 동창이라면서 온라인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수진 씨가 화장실에서 동생과 동생 친구들을 불러다가 서로 뺨을 때리게 했다. 동생을 왕따라고 칭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폭로를 한 건데요. 수진 씨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의 또 다른 글도 올라왔습니다. 배우 서신혜 씨를 괴롭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 이에 수진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호기심에 담배를 몇 번 핀 적은 있다. 하지만 친구를 폭행하거나 왕따를 주도하는 단체 문자 보낸 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서신혜 씨에 대해서는 학창 시절에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라면서 역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반장이 언급했던 배우 서신혜 씨가 인스타그램에 변명 그만해라 이런 글귀를 써서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낳기도 했는데 자,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논란만 제기된 상태고 저희가 하나하나 다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배우 김동희 씨에 대해서도 학폭 논란이 제기된 상태죠. 네, 역시 온라인 게시판에 고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김동희 씨가 과거 같은 학교를 다녔다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전자담배를 교실 안에서 피우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측은 이 글은 이미 2018년에 처음 올라와서 당시에 본인과 학교 측의 확인을 거쳤다고 하면서 이 학폭과 관련된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고 이 제3자라고 했던 작성자는 당시 올렸던 글을 삭제했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3년이 지난 뒤 똑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이 게재됐다는 설명입니다. 소속사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제 세븐틴의 민규 씨, 배우 박혜수 씨, 또 트로트 가수 진혜성 씨 이제 학폭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 본인들이 다 아니라고 일단 부인을 했고요. 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폭로가 나오고 또 반박하는 그건 상당히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학폭 논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속보는 계속해서 좀 챙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배구 박상아 선수에 대해서도 학폭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자라는 입장을 구단 측에 전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상아 선수가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당사자가 최근 구단 인스타그램에 박상아 선수와 대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박상아가 학교 폭력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어이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제로 메시지를 받았지만 연락처가 없었다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만날 계획이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의사협회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관련 속보 조반장에게서 좀 챙겨주고요.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 정부 여당 그리고 의협 충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1호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한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요. 야권의 재보궐 관련 소식까지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팥죽 맛이 달구나. 내 이 맛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너 죽느냐 사와라. 전하, 부디 감량하시옵소서. 기미를 본다. 왕이 식사를 하기 전 먼저 음식 맛을 보는 걸 말합니다. 기미를 본 사람을 기미상궁이라고 하죠. 음식이 맛있는지를 확인한 게 아닙니다. 왕의 음식에 혹시 독이 든 건 아닌지 검사해보는 차원인데요. 방금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말이죠. 지금 정치권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두고 기미상궁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야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국민의 불신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며 발끈했는데요. 이 논쟁에 국민의힘 하트경 의원이 참전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기미상궁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국민은 대통령의 기미상궁이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과 방역당국 책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의원이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고 발끈했습니다. 백신 불안감 조장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대통령 돕는다면서 부담만 더 준 것입니다. 하 의원은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먼저 백신 맞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하며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나선 사람, 우리 여정회에도 있습니다. 네, 나한테 백신 얘기만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데 조 반장이 아직 저보다 먼저 맞겠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입장은 워낙 태극권의 이 철사장까지 워낙 건강하시니까 백발장 잘 모르죠. 그 이상복 중국무사고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철사장을 연마하셨기 때문에 건강하시니까 당연히 의료진 먼저 맞고 오신데 맞아야 되지만 그래요? 네. 국장이 저한테 양보해 주신다면 제가 신호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뭐 만약에 제가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맞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제가 양보할게요. 제가 녹화해놓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저는 조 반장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려고 백신을 복국장보다 일찍 맞겠다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복국장의 기미상궁을 자초하는 거였군요. 역시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의 달인 사달 조익신 선생이십니다. 조 반장의 솔선수범에 자극받은 사람이 정치권에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맞겠다고 손을 든 건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저는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죠. 서울시장 후보로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백신 접종 시작이 늦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도 늦춰질 테니 백신 접종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마 올해 연말 전에 어느 정도 집단 면역들이 생길 텐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보도에도 있습니다만 내년 중반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거의 뭐 길게는 1년 정도 늦게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이제 더 이상 그 희생자들도 나지 않는 그 상태가 될 텐데 이 1년 잃어버린 정말 1년을 만든 건 전적으로 현 정부 책임입니다. 최근 안철수 대표 발로 이슈가 된 사안은 또 있습니다. 정확히는 금태섭 전 의원이 쏘아 올리고 안 대표가 터뜨린 이슈죠. 바로 퀴어 축제 이슈입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 퀴어 축제를 그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 대표의 이 발언으로 인한 여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발언 직후 안 대표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죠. 민주당은 아무 말 없이 여전히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죠. 국민의힘도 처음엔 공신 농평 없이 관망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퀴어 이슈가 점차 확산되자 슬슬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의 결의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상당수의 사람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인 소위 서울시청 앞 같은 데서 그걸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도 가세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결이 비슷합니다. 퀴어 축제가 그 서울광장이나 뭐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도심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 광장 사용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요.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심의 그 사용 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시장 개인이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5도 X도 아닌 세모 같은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달았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지만 그 퀴어 축제를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이죠. 잠시 후인 오늘 저녁 국민의힘 후보 4명의 합동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퀴어 이슈와 관련한 얘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토론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트로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경선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재미를 선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었죠. 일단 토론회의 전반전이 지나갔는데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자화자찬했지만 기대보다는 저조한 흥행 성적 때문인데요. 자신의 공약을 충실하게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그야말로 100점짜리 토론이었다고 자문합니다. 토론회 유튜브 조회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오후 기준 10,000에서 32,000회 정도입니다. 비정상회담 출신을 자처하는 어떤 분은 혼자서 11만 회라는 기염을 토해내는데 말이죠. 한번 출연한 것 같고 이제 출신이라면 좀 그렇지만 저는 비정상회담 출신이고 정치부회의 이상국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아재 개그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완전 100% 리얼입니다. 저 생방송 실수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한 사람이 킥킥거리면은 또 웃음을 못 참아요. 전체 5명이었어요. 오늘 국회 기사진 보면요. 가짜뉴스 기승 감별 이렇게 청해봤습니다. 참아요. 자, 정말 근데 그 닥터드레라는 좀 황당한데
출처가 어디입니까? 제일 더 못 웃음이 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장들이 4명이니까 네 배로 참아야 돼요. 이런 게 아직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데 언제 웃어야 될지. 나경원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1대 3으로 싸우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혼자서 중량급 정치인 4명을 뛰어넘은 분이 지금 저기 앉아 계셨었네요.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의 제3지대 단일화 토론회 조회수는 22만 회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2차 마수 토론 유튜브 생중계 때 동시 접속자 수는 최대 1,200명 정도였는데요. 안금 토론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3,000여 명에 이르기도 했었죠. 국민의힘은 흥행부진의 이유를 플랫폼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안금 토론회처럼 TV 방송을 했어야 했다는 자기 반성이 있었던 건데요. 당의 유튜브로만 공개하니까 당원이나 구독자 외에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토론 시간대도 오후 2시여서 직장인들이 시청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내일 3차 마스 토론을 TV 방송으로 하기로 결정했고요. 다음 합동 토론회도 TV를 통해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철수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을 용의, 퀴어 이슈 확산 계속. 네,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저희가 아까 앞서서 스포츠계 학폭 논란에 대해서 얘기했죠. 삼성화재 배구 선수 박상하 선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학폭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입장문을 냈네요. 이제 본인이 학폭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가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배구계에서 은퇴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자, 백신 관련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1호 접종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야권에서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야권 주장부터. 예, 좀 백신은 제가 전문이니까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요구하면서 공방이 가열이 됐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누가 먼저 백신을 맞는 대상이 될지 정부 당국이 명확한 설명을 국민에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과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안정성 문제도 제기가 된다 이렇게 몰아붙였는데요. 양양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회의에서 문 대통령부터 맞아야 한다는 식의 정쟁은 국민의 불안감만 조장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청와대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으면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한데 좀 맞는데 부정적인 입장인 겁니다.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953년생으로 올해 68살인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을 인용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선 접종 대상은 현재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죠. 방대본에 따르면 대상자 가운데 93% 이상이 백신 접종하겠다라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문 대통령에 대한 우선 접종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아까 이제 박 반장도 얘기했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서울 지역 합동 토론회가 열리죠. 아마 그 전에 맛토론보다는 상당히 더 분위기가 뜨거울 텐데 관련 내용 저희가 정리해서요. 내일 다시 한번 좀 다뤄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백신 1호 접종 두고 정치권 공방, 국민의힘 오늘 합동 토론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예전에